2025년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중국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에 러시아의 푸틴이 갔고 북쪽의 김정은이가 갔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들 셋이 모였다 하는 데 대해서 걱정스럽게 이 행사를 지켜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푸틴이 중국 방문을 무려 4박 5일 이런 방문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 이것이 8월 31일에서 9월 1일까지 이 행사에 참석하고, 또 하나는 9월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그러니까 군사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을 4박 5일간 방문한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 과정에서 정상회의를 무수히 여러 나라들과 하겠죠. 이 SCO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나토에 맞서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 세계에 반대하는 이런 연대로서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브릭스도 마찬가지이죠. 처음에는 이 SCO라고 하는 것이 그거 뭐 뻔한 구소련에 속해 있던 그런 스탄 나라들, 그들하고 모여서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6개 나라가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그 협력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북중러의 순회들이 모였다, 북중러가 한자리에 모였다 하는 것을 두고 이 서방 세계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연대의 최강 3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북중러의 결속이 이번에 구조적으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의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흔히 김정은이가 러시아 편이었다가 중국 편이었다가 양쪽을 간보기를 하면서 생존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을 계기로 러시아 편에 확실히 섰다, 이렇게 하면서 김정은이에게는 그 지위가 격상됐다고 할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푸틴과 원팀으로서 김정은이는, 그들이 말하는 북조선은 이제 벵가드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태도를 보건대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아예 김정은이를 푸틴하고 나란히 우리 3인 이래서 1대1대1의 대등한 자리까지 내주고 있다,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결국 북중러가 결속을 해서 이 자유세계와 세계가 이등분되는, 그리고 그 충돌을 예측해 보건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제일 먼저 맞닥뜨릴 적이 바로 김정은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냥 김정은이 아니고 북중러 3두 체제의 김정은이다. 결국은
반대편 우리의 적진의 최강팀이 우리를 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북중러는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반 서방, 반 트럼프, 나토 견제를 한다는 이 SCO 협력기구, SCO 연대의 회원국을 보면 처음에는 스탄나라 포함해서 6나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정회원국이 10개입니다. 그 나라들의 이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이렇게 하면은 10개 나라죠. 별거 아니다 싶은데 이 중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이번에 푸틴이 넘겨주는 바람에 벨라루스, 10개 중에 무려 6개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들과 같은 노선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그 적진영에서 같이 싸울 수 있는 자들이 핵을 가진 나라가 6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김정은이를 상대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북측의 군사력은 어떠한가? 우리 대한민국은 다들 내 자식은 군대 보내기 싫다. 뭐 대통령도 군복무 안 한 사람이 줄줄이고 국회의원, 장관들, 법관들, 나라의 지도자급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국방 의무에 있어서 군복무, 실제 군복무를 하지 않는 것이 상례처럼 되었다. 좀 과장하면 그렇죠. 적어도 5급 이상의 공무원을 하려면 군복무를 현역복무해야 합니다. 대체복무 같은 것도 사실은 제도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5급 이상 공무원을 할 때는 반드시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그것도 안 돼 있는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나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이해져 있는 몇십 년을 놀고 먹는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있었던 대한민국은 지금 군사력이 어떠한가? 북중러가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지금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부들은 현재의 그 체제로 국민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자료를 보면 2022년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영어권의 자료입니다. 김씨 왕조의 선군 독재 체제인 김정은 집단에서 조선인민군 규모가 어떠한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김정은 집단을 묘사하는 규정 짓는 표현들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김씨 왕조의 선군 독재 체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남들도 이러한데 우리는 좀 이러한 그 외국의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좀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선군 정치라는 말 여러 번 들어봤죠. 선군은 먼저 선에다가 군인할 때 군자를 씁니다. 선군 정치는 1995년 이후 북측이 내건 군사 그리고 국방 중심의 정치를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군의 힘으로 세계와 대적하겠다 하고 선포한 것이죠. 이러한 조선인민군의 규모를 2022년에 나온 자료는 이렇습니다. 현역 군인이 130만 명,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십시오. 강력한 준군사 조직이 580만 명, 그리고 예비군 20만 명. 이것은 당연히 2022년 이후 23, 24, 25년으로 오면서 변동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2024년 10월 29일에 보도된 IIS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이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이 자료에 보면 조선인민군은 13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인민군은 육군, 공군, 해군, 전략군으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공군은 약 11만 명, 해군은 약 6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이 넷으로 나뉘어져 있는 각 부대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입대하는 그 주민들, 북조선 인민들은 17살에서 30살까지의 모든 남성으로 복무기간은 3년에서 12년까지 복무하고 있다. 그러면 조선인민군이 130만 명입니다. 예비군은 2024년 10월 말 현재 60만 명. 노동자, 농민 저기대 예비군. 이것도 예비군인데 이것이 강력한 준군사 조직이 되겠죠. 이들이 570만 명. 그 외에 비무장 부대가 다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2년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백서를 보면은 북측의 기계화 부대, 여기에서 탱크와 장갑차를 6,9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것들까지 함께 한번 참작을 해 보십시오. 해군은 유도미사일 함정, 어뢰정, 순찰선, 화력지원정을 포함해서 470척의 수상함 이것을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은 약 70척을 보유하고 있다. 다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의 자료를 보면은 북측의 공군, 조선인민군의 공군은 전투기가 400대 이상이고 경폭격기가 80대, 수송기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4년 기준입니다. 조선인민군이라고 하는 저 북계군의 대부분은 한반도 비무장지대 근처에 배치되어 있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해서 북측에서는 특수작전부대,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있고 서울을 겨냥한 포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생화학무기 하면은 북측의 풍선 생각나죠? 그게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낙하했고 그게 어디에 떨어지는지까지 이들이 언제 떨어지는지까지 조종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전의 요원이 6,8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병력, 군인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물론 이것은 군사력을 앞세운 북중러 그쪽 편을 제외한 우리 서방 측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싱가포르 BBC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저출산으로 한국군이 20% 감소했다. 이러한 군 병력, 군 규모의 차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국가 방위에 성공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상비 병력이 50만 명인데 2025년 7월 기준으로 45만 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니 방위태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2025년 국방부 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공개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한국군의 사단이 2006년에 55개였는데 현재는 42개다. 그동안 17개의 사단이 해체되거나 그게 없어지니까 다른 데하고 통합이 되는 이런 변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2015년에 한국 현역 입영자가 24만 9천 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6월까지 10만 1,000명이다. 그러면 이걸 그저 단순하게 6월까지 그리고 12월까지 해서 2배 합시다. 그러면 20만 2천 명이다. 차이가 많이 나죠. 4만 7천 명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연간 출생이 24만 명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추세로 가면 앞으로 그저 몇 년 내에 상비병력 40만 명도 붕괴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2025년 7월로 45만 명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미 여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제 여군이 활약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 한국 여군이 19,200명이고 이들은 잠수함에서도 일을 하고 전차 조종도 한다. 여군도 역할을 한다 하는 이런 갖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은 대안으로서 또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봅시다. 추미애 의원은 저출산 때문에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출산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죠. 상비병력, 당장은 눈앞에 있는 상비병력 감소를 해결하는데 저출산은 오늘 당장, 올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군이 축소되고 한국이 자체 국토방위를 할 능력을 잃어간다는 데 대한 그럴싸한 변명거리는 맞습니다. 변명만 하면 된다고 하면, 그러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죠.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마느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변명거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도 보도하고 다른 나라도 한국이 그렇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인구가 반토막이 나서 한국은 스스로 국가방위를 할 능력도
또 산업을 유지할 능력도 없는, 그래서 문 닫을라라는 식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당연히 저출산의 심각함을 너무나 강조하는 정부, 그리고 우리의 풍조, 그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는 소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런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 그런 입장으로 본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죠. 그래, 한국은 이제 쉽게 점령하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나라로 소문이 났습니다. 북중러, 특히 김정은이에게 약점 잡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군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군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죠. 비상계엄 선포 때 군이 비상계엄 선포하는데 내가 나서서 각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별 문제로 하겠지만, 변론으로 하겠지만, 그 명령복종 체계 하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른 군인에게 국가의 위기 상황이다 하는 어떤 그런 계엄 선포를 하는데 따른 군인들에게, 더구나 그 군인들이 과도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파고 들어가서 군인들이 잘못했다. 또 그 이전에는 군인이 얼마나 추한지, 장군이라든지 영관급이라든지 이런 그 군인들이 성추행을 했네, 상납을 받았네, 이래가면서 어떻게 하면 군인을 보란 듯이 좀 잡아 족칠까, 이런 것을 우리는 국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북측에서 오물풍선을 보냈을 때 거기에 대응했던 군인들도 마치 북측을 해치려고 했으니까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소리까지 국회에서 나올 때는 어이가 없었죠. 대한민국에서 누가 군인 하고 싶어 합니까? 그리고 군인은, 의무병들은 어떻게 해서든 몸조심하면서 그 기간을 마치면 쏜살같이 군을 떠나겠다. 직업군인들은 자칫하면 법정에 끌려나가고 언론의 문매를 맞고, 그들이 원인 제공을 한 경우는 놔둡시다. 그런데 굳이 타겟을 삼고 있는 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은 군인 정신이 소멸되고 있고, 군인을 바라보는 이 나라의 풍토는 군인들은 마치 대중의 적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야합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고, 그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그리 됐다. 이것은 씁쓸하지만 우리의 현실이니 한번 우리도 되짚어 본 겁니다. 자, 이제 저출산 때문에 대한민국 군이 필수 상비병력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이거 사실인가? 그걸 봅시다. 나는 일단 지금까지 소위 좌파 정권이라고 구분을 하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좌파 정권 혹은 통일을 추진하는 정권들은 계속 이게 걸림돌이다 하면서 우리 영토조항도 없애고, 자유통일도 없애고, 그러다 보니 군이 걸림돌이다, 이랬던 거 맞죠?
계속 군을 축소하려고 해왔습니다. 이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출산을 내세우면서 지금에 와서 이런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출산 때문인가? 정말 그런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이 한반도 역사상 5,000년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우리 전체 인구가 대한민국만 5,168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구 피라밋을 보면 젊은 세대가 대폭 줄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인구가 2배라고 했을 때 젊은 세대도 거의 2배입니다. 이게 갑자기 인구 피라밋이 아래쪽으로 홀쭉하게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떠했는가 보면 우리 전체 인구수와 국군 숫자를 하나씩 따져봅시다. 1953년에 총 인구가 2144만 명쯤 됐습니다. 지금의 반이죠. 한국군의 전체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1959년 우리 전체 인구가 2299만 명이었습니다. 역시 거의 반입니다. 전체 한국군은 63만 명이었습니다. 1970년 전체 인구가 3224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2천만 명이 적죠? 지금부터 따지면. 그때 전체 한국군이 64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게 쭉 계속되면서 2010년 전체 인구가 4,887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5천만 명을 넘죠. 그런 2010년에 전체 군인 수가 65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우리 전체 국민의 수는 5,168명. 보던 중 가장 많다. 그런데 2025년 7월 대한민국 전체 군인의 수는 45만 명이다. 최소한 50만 명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45만 명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은 이때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 후기 때처럼 군인이 부족해서 국방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군인들이 국방 의지가 약합니다. 국민도 상당히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군이 45만 명이다. 국민이 없어서 한국군이 40만 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걸로 봤을 때. 각 정권이 국방을 등한시해서 그래서 상비병력이 최하 수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수준에 미달되게 된 거다. 이거는 정권의 책임입니다. 정치권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가 김정은이에게 당하게 됐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젊은이가 없느냐? 출생률이 떨어져서 젊은이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고3 학생 수가 몇인지 압니까? 2025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45만 3,8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현역 입영자가 20만 2천 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의 지금 상비병력 부족, 한국은 그래서 국방을 못한대 라고 된 그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라고 한다면 그저 보통 때와 같은 김정은이의 남침 위험 이런 상태라면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은 북중러가 결속을 하면서 그야말로 세계가 둘로 나뉘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2025년 현재 세계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회복하는 데 필사적입니다. 특히 우리 자유세계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그 보고서입니다. 영국 의회 그리고 왕실 이런 데서 지금 해결하고자 하면서 이 그 군사적 대비태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보고서 그리고 그들의 그 뉴스 이런 걸 보면 영국은 현재 전쟁 수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만일 아주 빠른 시기에 적들이 공격을 해온다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자유세계는 붕괴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당장 전쟁을 하듯이 지금 모든 것들을 급하게 몰아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이 부족하면 AI가 하면 되지 이런 말들 하죠. 영국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론,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이런 기술 발전으로 병력을 대체할 수도 군 장비도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이거 할 수 없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이 신기술, AI를 포함한 신기술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남들은 아무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공급 국가라면 이게 대체되겠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국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기술로 병력을 대체할 수 없고 무기를 대체할 수 없다. 돈으로 무기를 대체할 수 없다. 돈 주고 사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은 돈을 준다고 해도 단기간에 이것을 회복시킬 정도로 구입을 할 수 없는 문제점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국 그 보고서 내용입니다. 만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규모의 전쟁이 나면 영국군은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전체 병력이 소진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몇 주일, 심하면 며칠 만에 탄약, 예비부품, 보급품이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걱정도 합니다. 지상 기반 방공망도 부족해서 주요 군사기지를 방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들, 이걸 보호하는 데는 방공망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은 이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3% 이상으로 당장 늘려라. 트럼프 대통령은 GDP의 5% 이상 늘려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늘리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국의 경우에도 군인들이 사기가 낮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영국군 10명 중 6명이 사기가 났다.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서 싸울 사람이 4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그래서 지금 이 자유세계의 각 정부들은 어떤 의미로든 징병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모병제로 넘어가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 병력 부족, 심각한 병력 부족 때문에 정규군에서 여군 비율을 30%로 올리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병력 충원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강대국들, 좋은 무기 많은 그런 나라들이 항공모함도 보내주고 해서 이 지역 방어를 좀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영국하고 유럽 동맹국들이 이 인도태평양 쪽에 함대를 배치해 주곤 했죠. 여기서 하는 작전에 협력도 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하고 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쓸데없이 먼 데 가서 모험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나라에 집중들 해라. 이제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실제로는 지금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함대를 인도태평양에 배치하는 것은 이제 점점 줄이고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을 봅시다. 대만은 현재 물론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의견은 나뉘어 있죠. 두 가지 양측의 주장이 다 있습니다. 이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중국 침공에 대비하는 방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2025년 또 우연히도 7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겠다 그랬고, 이번에 이 훈련이 전체 국민 대상입니다. 군은 물론이고 예비군, 민간 여기까지 해서 아주 강도 높은 방어 훈련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시가전에 대비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거의 끝이다 하는 정도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대만 전체의 실제 상황처럼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교통수단들, 이게 다 운행이 정지되고, 이걸 위반할 때는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침공에 대비한 훈련을 모든 도시를 돌아가면서 대만 전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강도가 높다 하는 겁니다. 군 복무기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 복무기간 연장은 현재 자유세계 여러 정부들이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군 복무기간 18개월, 이거는 안 되죠. 북중러하고 제1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적이 최소 복무기간이 3년인데 우리가 너무 해이했던 거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출산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백기 들고 김정은이한테 나라 뺏길래 이 선택인 것이죠. 애들 낳지 않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당장 인구가 5,100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리고 젊은이들도 젊은 세대도 분명히 과거와 다르지 않게 아주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군인이 부족하다? 어쩌라고? 한국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첫째 우리가 할 일은 결국 그렇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국가를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그게 첫째입니다. 그걸 못하면서 무슨 정부입니까? 그걸 못하면 그래서 국민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상비병력 부족은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해야 하겠죠. 그리고 군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또 방공호 한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전 지자체별로 휴전선 부근만이 아니고 전국을, 왜냐하면 저 오물풍선이 대한민국 전역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자체 단위로 해서 물론 국가의 정책으로 방공호를 시설해야 합니다. 핵 대비, 생화학 공격 대비 이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봤죠?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가 봤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는 정부들이 다 공짜로 먹고 삽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방공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이언돔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좀 부족하면 그게 뚫리는 것이고 좀 부족하면 국민이 대단위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돔에 플러스 급으로 해도 좋으니까 방공 시스템 설치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소외계층을 분류할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피보호 대상으로 만들까? 그래서 표를 받을까? 장래의 유권자들한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젊은이는 강하게 키우고 강대국이나 적들에게 비굴하게 빌붙어서 혹시 한번 나를 못 보고 지나갔으면 이런 머리만 숨기는 닭짓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적이 오면 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하고 싸운다. 전쟁 좋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 그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하겠다고 북중러가 저렇게 모였는데 무슨 대한민국이 전쟁 좋아하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머리를 풀숲에 쳐박고 있어도 뒤에서 포탄이 날아오는 게 지금 이곳입니다. 그러니 평화 노름이니 호전적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김정은이 북중러 이들이 총구 앞에 있습니다. 이들이 핵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지 말고 이 세상은 살아남는 자들의 세상이고 능력 있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강자의 세상입니다. 비겁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군인이 적어서 애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괴군 앞에서 힘을 못 쓰고 그저 조금만 더 있으면 현역 군인 130만에 우리 40만 내려간다. AI 아무리 드론 아무리 갖다 풀어놔 봤자 그거는 게임이 안 되죠. 더구나 그들은 핵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재명 정권이 핵 재처리하겠다고 하는데 핵 재처리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국방, 우리도 다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하는
다른 나라처럼 군사적 대비태세를 회복하는 이게 제1의 목표가 돼버린, 제1로 추진해야 되는 일이 돼버린 2025년입니다. 이제는 저출산 핑계대지 마라.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우리 한반도 역사상 가장 많은 시대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인가. 이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